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 긋고 또 별표도 그어보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삼총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시죠. 그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요. 이게 네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네. 이거 조국 수호 대잡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어떤 논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특정 프로그램 혹은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놓고서 예. 이렇게 정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언론을 향해서 해야 할 얘기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어야지 특정 프로그램이나 방송 진행자를 퇴출한다거나 혹은 그걸 지키겠다거나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그런 얘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물론 그동안에 뉴스공장이나 김원준 씨의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그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청취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은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반적 가치에 기초한 그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저널리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치 개입적인 그런 저널리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런 가치 개입적인 저널리즘조차도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나 지적들도 필요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규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의 소재로 반복한다는 거는 조금 골성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렇죠. 그게 이슈가 돼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 여파라고 보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이제 시민들의 상식적인 여론 또 언론 수용자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가 관심을 촉발시키는 게 주로 이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강한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심지어는 장애인 비하 표현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김어준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의 이제 접근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국 수호가 연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지켜야 될 거는 우리 코로나 양극화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법 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금 기웃거리고 있고 또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한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과연 김어준을 지키는 게 우선하는 문제냐 그에 대해서는 여당의 그 리더들께서 정치인들께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 지금 정치권에서 자산으로 지금 이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가산 자산 이거 좀 밑줄 그어 보시죠. 이거 정부에서는 아직은 이거 인정 못한다 화폐로 안 된다 제도권 도입 아직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민심과 딱 직결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정부랑 이게 정당이랑 이게 입장이 갈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은 표를 쫓다 보니까 특히 우리 2030 젊은 층들이 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저는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통칭해서 한 1만 개 가까이 팽창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가상 코인을 중개하는 그 이른바 거래소라고 하는 중개업체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두고 영업하는 그런 중개소는 한 4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투자 예탁금이 1년 동안에 6배가 불어나서 2월 말 기준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4월 그 1일 평균 거래액이 20조입니다. 코스피 1일 평균 거래액에 거래액이 17조인데 그걸 능가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코인 거래 한 1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품이 많고 그리고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내재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가상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있는 거고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내재 가치들이 있는데 가상 자산은 내재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투기판 같은 그 성격이 훨씬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9월까지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중개소들을 폐쇄할 수 있다라는 기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미 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거품이 터지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걸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지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되다 보니까요. 거품이 끼다 보니까 국내 이 가상 자산 이게 지금 보면은 해외보다 뭐 10% 이상 비싸다. 그래서 환치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제대로 그 요건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마치 도박장을 개설하듯이 이 중개소를 개설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업체들에 대한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업체를 좀 폐쇄하는 그런 강한 조치들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상장 직후에 30분 만에 10,000%가 오르고 순식간에 도로 그 거품이 빠지는 이런 시장이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이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시장 내에서 수많은 이제 이 금융 사기와 같은 그런 일종의 범죄적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또 법집행당국이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상 자산 이걸 인증하냐 마냐, 우리 뭐 거래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떠나가지고 정부는 일단 자산이니까 내년부터 세금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김병욱 의원도 그랬고요,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유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유예해야 되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유예한다는 논리는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냐. 이건 뭔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기타 소득으로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 슬롯 머신의 당첨금, 그리고 뇌물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또 어떤 특정 금융 상품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논리인 거죠. 때문에 명백히 이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면 저는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라도 이 과세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과세를 시작해야 지금 이 투기 시장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 지금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자산 소득이 즉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20%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아직 뭐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또 이게 과연 그 세금이 과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 가상자산 거래의 그런 위험성이나
혹은 투기적 거품에 비하면 결코 과한 세금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또 원칙 없이 이거를 유예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나 거품이나 투기적 성격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금 일부 여론에 그런 편성에서 이걸 유예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빗질도 그거 보실까요? 이거는 제목을 러시아 백신 펀치 교환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 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두 분이 그 대선 전초전 벌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재명 지사의 주장,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도입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백신 불안감이 좀 증폭돼 있는 게 사실인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화이자로부터 4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조금 여론이 진정됐습니다만 정세균 총리께서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와서 다시 말해서 뭘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왔는지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또 자당의 경쟁 후보한테 뭐 그런 회의에 잘 안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반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도량이 좀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신 정치화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하신 국내 정치권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을 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면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워낙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심화돼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사재기 어디서는 백신이 넘쳐나고 어디서는 백신이 없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그런 자국 우선주의는 어떤 백신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나 이런 원칙에 도입이 되고 기존 합의에 도입이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고요. 또 백신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지나치게 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해서 정쟁화시키는 그런 태도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백신 공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못 믿어하는 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 또 노바백신 CEO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저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정해놓은 그런 기한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